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죠. 최근 저는 그 말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충청도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저희 시어머니는 19살 어린 나이에 당시 30대였던 시아버지에게 마치 팔려오듯 시집을 오셨대요. 그것도 재취자리로 말이죠. 첫 부인이 병으로 죽자 혼자서 애 둘을 키우기 힘들었던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애들 엄마 노릇해줄 여자를 사온 거였죠. 결혼한 첫날 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라고 데려온 거니까 나한테 남편 노릇 같은 거 기대하지 마. 그렇게 시어머니의 20년 보모 생활이 시작되었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부랴부랴 학교 보내고 나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시아버지 술상 차리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모가 애들 학대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남들보다 2배, 3배는 잘해야 그나마 새엄마 치곤 괜찮네 소리 듣지. 시누이가 중학생 때 친구들 앞에서 이 아줌마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아빠가 돈 주고 데려온 여자예요. 라고 말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저 참으셨대요. 오히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점점 더 포악해졌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풀었다고 했죠. 밥이 왜 이따위야? 하며 밥상을 엎기도 하고 시골 촌년이 뭘 한다고 애들 교육에 참견해? 라며 소리도 질러댔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의 외도였다고 하시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 양복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길래 당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맞나? 근데 어쩔 건데? 너네 가난한 친정에 돈 갖다 주려면 참고 살아야지. 내가 매달 너네 집에 얼마씩 보내주는지 알아? 그 돈 끊기면 너네 부모님이랑 형제들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닥치고 애들이나 잘 키워.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정말로 시아버지는 매달 시어머니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 부모님이 병원비도 내고 동생들 결혼도 시켰죠. 결국 시어머니는 그 모진 세월을 그저 참고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시누이는 서울에 있는 여대 무용과를 졸업해서 현대 무용수가 되었고 남편 역시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와 잘나가는 증권맨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저와 소개팅을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집안 출신으로 지방대를 나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가 되었어요. 그런 제가 시아버지는 탐탁지 않으셨는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썰밤대? 그게 어디 있는 학교야? 들어본 적도 없네. 대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아버님. 아니 지방대 나온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이게 말이 돼? 직업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격이 안 맞잖아 격이. 시아버지의 노골적인 무시에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죠. 여보, 이 아가씨 무시하지 말아요. 당신 말대로 이 아가씨가 우리 준영이보다 학벌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까짓 거 개나 소나 다 합격하는 거야. 당신은 없잖아요, 세무사 자격증.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당신은 왜 회사에 격리 두고 세무사 쓰고 그러는데요? 아이 시끄러!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내 며느리 고르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시아버지는 민망한지 버럭 소리는 지르셨지만 더 이상 제게 뭐라고 하진 못하셨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 제 든든한 편이 되어주셨어요.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절 못마땅해 하시며 우리 쪽 가격이 너희 쪽보다 3배는 많다! 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아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 라며 저를 안아주셨죠. 결혼 후 저는 시댁 근처로 이사했는데 시아버지의 간섭과 무시는 계속됐어요. 하다못해 제가 요리를 할 때도 시아버지는 지방대 출신이 뭘 안다고? 라고 하시며 제가 하는 음식마다 트집을 잡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난 우리 며느리가 만든 잡채가 제일 맛있어. 역시 우리 며느리가 끓인 갈비탕 국물이 진국이네.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기운을 북돋아 주셨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했어요. 기쁜 마음도 잠시 시아버지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줄게. 근데 딸이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자고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그 말에 저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매일같이 아들 낳아라라는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혈까지 하게 됐죠.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몰래 저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게 3천만 원을 주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아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거 가지고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요즘 우리 영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친정 가서 편히 쉬다 와. 하지만 아버님이 저 친정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 양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새아가, 너는 마음 편히 쉬기만 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에서 2달을 편히 쉬었어요. 나중에 제가 친정에 간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갔냐? 라며 길길이 날뛰셨다곤 하는데 시어머니는 태교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 건강한 손주 못 봅니다. 라며 막아주셨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드디어 아기가 나왔는데 결국 저는 딸을 낳았어요. 제가 딸을 낳았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병원에 오지도 않으셨죠. 저한테 대뜸 전화를 하셔서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죠. 어머나, 우리 공주님 너무 예쁘다. 미연이 너 닮아서 정말 인형같이 예쁘네. 시어머니는 제 딸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몰래 금팔찌도 사오셨죠. 우리 공주 첫 선물이야. 그 영감 알면 난리 나니까 비밀이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가, 사실 나도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천덕꾸러기로 살았어. 하지만 내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이 시애미만 믿으렴.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후로 딸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아들 하나 더 낳아라 라고 저를 압박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미연이 몸이 회복되려면 3년은 기다려야죠. 그리고 요즘은 딸이 더 효도한다던데 그런 것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전 그나마 시댁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무시와 핍박은 계속됐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버티며 살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 심장마비가 왔다고 했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왔죠. 다들 훌륭한 사업가를 잃었다며 애도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3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떤 조문객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수근거렸어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역시 후천가 봐. 정이 없나 보지.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아내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저 돈 주고 산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무슨 눈물이 나오겠어요? 게다가 20년 넘게 바람을 피우며 모욕을 줬던 남자잖아요.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묵묵히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셨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어요. 그동안 어머님 혼자 견뎌오신 세월의 서러움과 한이 그 무표정한 얼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들어오더니 곧장 상주석으로 걸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수진이라고 해요. 회장님의 둘째 부인이고요. 얘는 사장님 아들 진우예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와 아이에게 쏠렸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듯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야?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해?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과 10년 넘게 함께 살았고 진우는 사장님이 인정한 아들이에요. 여기 출생신고서도 있고 양육비 통장 기록도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는데 정말로 시아버지가 매달 500만 원씩 그 여자에게 양육비를 보낸 기록이 있었고 심지어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시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애까지 만들었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배신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최수진이란 여자는 양심도 없는지 뻔뻔하게도 이렇게 요구했어요. 저도 사장님 부인고 우리 진우도 사장님 친아들이니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많이도 안 바래요. 한 30% 정도만 주시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요. 남편과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최수진이라는 여자를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다 거짓말이야. 증명해봐. DNA 검사라도 해보자고. 그런데 최수진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좋아요. DNA 검사하죠. 사실 저도 그걸 원했어요. 그 편이 서로 깔끔할 테니까. 대신 그 전에 우리 진우가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들 그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최수진은 아이를 데리고 영정사진 앞으로 갔어요. 10살쯤 된 아이가 영정을 보며 아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장례식장이 또 한 번 술렁였죠. 그리고 최수진은 유유히 장례식장을 떠나갔어요. DNA 검사 날짜 정해지면 연락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남편과 시누이는 빈소 한쪽에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어요. 두 남매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있는 대로 술주정을 부렸죠. 친척들은 친척들대로 수근거렸어요. 아니 요즘 시대 사생아가 웬 말이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아유 근데 저 여자도 대단하다. 장례식장까지 쳐들어오다니. 딱 보니까 술집 여자 같던데 그치? 그리고 그런 아수라장을 수습하는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혼자서 상주석을 지키며 그나마 저희 집안의 체면을 지키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가족들은 그 진우라는 아이를 데리고 DNA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99.9% 유전자 일치, 즉 시아버지의 아들이 맞다는 것으로 나왔죠. 그 결과에 남편과 시누이는 발악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인정할 수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쓴 거야. 하지만 최수진은 이런 상황을 다 예상했다는 듯 철두철미하게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상태였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진우가 사장님 아들인 게 팩트인 걸 어떡해요? 이제 그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자고요. 이어서 최수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법상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영호 사장님의 재산이 30억이니 배우자인 정순자 씨가 1.5배율로 9억, 자녀들인 박준영 씨, 박준희 씨, 박진우 군이 각각 1배율로 7억씩 상속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과 시누이는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게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 때문에 자신들 몫이 줄어들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저 빌어먹을 사생아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한다고? 우리가 적법한 자식인데 왜 저딴 것들이랑 똑같이 나눠야 해? 그러자 최수진은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법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원망하시려면 우리나라 법을 원망하시든가요. 최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얄밉게 떠나갔습니다. 아이 진짜 미치겠네. 내가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는 거야 대체? 7억 받아봤자 세금 떼고 나면 겨우 6억밖에 안 되잖아. 남편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시누이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죠. 그 여우 같은 년, 아버지 돈이나 빼먹던 기생충 같은 게? 내가 언젠가 저년 죽이고 만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잖니. 이미 법적으로 증명됐는데 그만 받아들이자. 엄마는 왜 이렇게 태평해? 엄마 돈도 뺏기는 건데. 남편은 짜증이 났는지 담배 좀 피우러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독설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보니 여기 꽁으로 유산 상속받는 사람이 또 있네? 준이야 무슨 소리니? 좋겠어 엄마? 9억이나 받아서? 엄만 우리 친엄마도 아닌데 말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시누이를 말렸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서 어머님께 사과드려요. 언니가 뭔데 끼어들어요? 내 말이 틀려요? 죽은 우리 친엄마만 불쌍하지. 새엄마가 우리 엄마 자리 차지하고 이제 유산까지 챙기잖아. 준이야.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보셨어요. 아 짜증나. 아 진짜 다 짜증나. 시누이는 발을 쾅쾅 구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30년을 살부비고 살아도 결국 나는 남이구나. 그날 이후 시댁은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느라 매일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묵묵히 집안일을 하셨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수도 부쩍 줄어드셨죠. 30년간 함께 살아온 자식에게 그런 모진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감정이 상한 뒤로 처음이었죠. 근데 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죠. 엄마, 오빠, 나 결혼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놀라서 물었어요. 뭐? 갑자기 무슨 결혼?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없었잖아. 신우이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짜잔! 이 사람이야. 중국 교포인데 집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거의 준재벌급이야. 사진 속 남자는 확실히 부유해 보였어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 뒤에 보이는 배경도 호화로운 호텔 라운지였죠. 이 사람을 언제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내 공연 보러 왔다가 백스테이지에서 만났어. 글쎄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는 거 있지? 벌써 청혼도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신우이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했어요. 5캐럿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반지였죠. 한 달 만에 청혼이라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본 거 맞아?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남편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맨날 의심만 해. 태성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태성 오빠 차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무려 포르쉐라고. 그 차 한 대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라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신우이는 정말로 그 진태성이라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확실히 겉모습은 그럴듯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정장에 보석 박힌 시계를 차고 있었고 말투도 교양 있어 보였죠. 명함에는 에메랄드 그룹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 준이 정말 사랑합니다. 장모님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시어머니께 고급 선물까지 내밀었어요. 백화점 상품권 뭉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쩐지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진태성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조용히 불러 앉히셨어요. 준이야, 그 남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엄마는 어쩐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급하게 결혼하려는 것도 그렇고. 한 달 만에 결혼이라니. 그러자 신우이는 짜증난 듯 대답했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태성 오빠가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데. 그리고 에메랄드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해도 되지 않니? 적어도 1년은 만나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엄마, 내가 애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상관하지 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신우이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진태성은 정말 준재벌이 맞는지 물쓰듯 돈을 썼죠. 우리 공주님한텐 최고만 해줘야지 라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다 신우이를 부러워했죠. 야, 준이 정말 대박났네. 저 정도면 거의 신데렐라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정확히 3개월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우이가 울면서 시댁에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그때 밖에서 험악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태성 그 새끼 어딨어? 나와! 오늘 죽여버릴 거야!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무서운 인상의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아줌마가 진태성 장모야? 그 사기꾼 새끼가 우리한테 10억 빌려서 도망갔어! 사기꾼이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아 물으셨어요. 그러자 사채업자가 서류를 내밀었죠. 이거 봐! 진태성 그 새끼 본명은 김철수야. 전과 5범 사기꾼이라고! 그 말에 남편이 황급히 진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가 순진하게도 모든 대출 서류에 연대 보증을 썼다는 거였어요. 여기 봐! 10억 대출에 부인 박준이 연대 보증! 도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냈잖아! 나는 집 계약서인 줄 알고...
신우이는 바보같이 진태성이 주는 서류마다 무작정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한 달 안에 10억 갚아! 안 그럼 장기 팔아서라도 받아낼 거야! 그들이 떠나고 신우이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4억만 빌려줘.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장기 팔겠다잖아. 신우이는 바닥에 머리까지 찌우며 빌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통장을 꺼내셨죠. 그래, 얼른 이거 가져가서 해결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어머니가 받은 유산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30년 고생 끝에 받은 돈이 사기꾼 때문에 날아간 거죠. 그 순간 저는 신우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시어머니께 그런 독한 말을 해놓고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빌붙는 거잖아요. 그 뒤로 신우이는 아예 친정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무용일도 그만두고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끔 잔뜩 술에 취해 나와서는 내 인생 끝났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보며 또 마음 아파하셨고요.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신우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들떠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씩 웃기도 했죠.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큰 기회를 잡았어. 회사 선배가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준 건데 지금 주식회사 썰밤 주식이 완전 대박 날 거래. 내가 여의도에서 일하잖아. 이런 정보는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버지 유산으로 7억 받았잖아. 이거 전부 투자하면 1년 안에 3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7억 전부를요?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 김 전무님이 직접 추천해 준 거야.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 양반이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50억 벌었대. 저는 펄쩍 뛰었어요. 안 돼요. 그런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돼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잘못될 리가 없어. 내가 증권사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다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알아? 지방대 출신이 금융을 알기나 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7억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처음 며칠은 남편의 말대로 수익이 정말 오르는 것 같았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벌써 10%나 올랐어. 이대로만 가면 한 달 안에 2배는 만들 수 있다고.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단꿈에 젖어 있었죠. 수익 나면 우선 강남에 아파트부터 살 거야. 그리고 당신한테 외제차도 사줄게. 벤츠 어때? 아니면 포르쉐? 여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적당히 올랐으면 그만 팔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김 전무님이 장담했다니까. 다음 주부턴 더 크게 오를 거래. 남편은 마치 이미 돈을 번 것처럼 들떠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양복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강남 아파트 매물을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2주가 지나자 7억은 3억으로 줄어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차트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죠. 저는 보다 못해 남편에게 이제라도 다 그만두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 돼! 곧 반등할 거야! 지금 팔면 진짜 끝이야!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7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보, 사실 내가 사채를 좀 썼어. 김 전무님이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고 대출 받아서라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뭐라고요? 얼마를 빌렸는데요? 3억.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 인간이 정말 미쳤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준영 나와! 오늘이 마지막이야! 문을 열자 험악한 인상의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박 부장, 오늘까지 3억 갚기로 했잖아. 돈 준비했어? 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잖아.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했지?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요. 일주일? 좋아. 대신 이자는 2배야. 그리고 사채업자는 절 보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부인이 세무사라며? 사무실 있다고 들었는데 내일부터 부인 사무실에도 찾아갈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당신 적금 있잖아. 그거라도 깨서 일단 급한 불부터 좀 끄자. 뭐라고요? 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건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떡해? 당신 사무실도 팔고 적금도 깨면 2억은 만들 수 있잖아. 당신 진짜 미쳤어요? 내가 피땀 흘려 일궈온 사무실을 팔라고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뭔가가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바닥에는 반찬통이 떨어져 있었고요. 아마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리신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들은 게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등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대체 어쩌려고? 네 아버지 유산 7억 다 날리고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소리쳤죠. 엄마, 난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집사람이랑 내가 해결할 거니까 엄만 상관하지 마. 뭐? 상관하지 말라고? 사채업자들이 며느리 사무실까지 털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마 그 돈. 어머님 안 돼요. 그건 어머님 노후자금이잖아요. 제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내 아들이 싸지른 똥이니 애미 내가 치우는 게 맞아. 애미 넌 잠자코 있어. 결국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마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또 저를 위해 거의 다 쓰게 되셨죠.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괜찮다. 그냥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마음고생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정순자님 보호자시죠? 여기 서울병원인데요. 방금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연락을 받자마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얼굴이 퉁퉁 붓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쇠약해 보였어요. 담당 의사가 저희를 따로 불러 설명했어요. 환자분은 말기 신부전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5에서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신부전증이요? 그럴 리가요.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으셨는데요.
만성 신부전증은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최근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방아쇠가 된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시어머니를 병들게 한 거였죠. 앞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으셔야 하고 병원비는 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500만 원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의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복막 투석을 하실 건데 환자의 복강 내에 특수한 투석액을 주입해서 복막을 인공 투석막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강 내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죠. 하루에 4-5회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고 감염 위험도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남편은 의사의 설명에 벌컥 짜증부터 냈어요. 아니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 500만 원씩 어떻게 내? 어머니가 가진 돈도 이제 거의 없잖아.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시어머니의 치료가 먼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투석을 시작하셨는데 배에 관을 삽입하고 2리터가 넘는 투석액을 넣었다가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빼내는 과정을 반복했죠.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보는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에미야.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구나.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투석액 교환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의 식사도 챙겨드렸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투석 중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니 의식을 잃으셨죠. 보호자분, 환자분 쇼크 상태예요.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시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저는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빨리 와요. 나 회사인데 지금 어떻게 가? 그리고 나 이따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 뭐라고요? 어머님이 위급하다는데 지금 회사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더해?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정말 제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설상가상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절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좀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오늘은 많이 바빠서 아무래도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드님이신데 어머니가 찾으실 텐데요.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이 들자마자 아들을 찾으셨죠. 춘영이 왔니? 어머님, 이인은 급하게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곧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마지못해 병원에 왔죠.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때?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춘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도 돈 없고 나도 돈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의사가 그러는데 엄마 상태로 봐선 별로 가망도 없다던데. 이렇게 치료받는 거 돈 낭비밖에 더 되냐고. 뭐라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아니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맞니?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그렇게 몇십 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난 그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이잖아. 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힘겹게 소리치셨어요.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실을 나갔죠. 그때 신우이도 병문 안을 왔어요. 엄마 나왔어. 시어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시고는 신우이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런데 신우이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응, 있지. 근데 보험은 왜? 그거 수익자 누구 이름으로 해놨나 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보험 수익자 얘기를 하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죠. 너도 준영이랑 똑같구나. 아니 엄마 뭘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우이를 밀어냈어요. 아가씨, 어머님 쉬셔야 되니까 그만 나가세요. 언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해요? 어머님한테 그런 독한 말 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신우이는 투덜거리며 나갔고 시어머니는 잇따른 충격으로 또 상태가 악화되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반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투석을 도왔죠.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죠. 글쎄 한 달 병원비가 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쳐지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죠. 저는 우선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남편은 그 난리를 겪고도 서재에서 또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는데. 뭐? 800만 원? 남편은 노트북을 닫으며 짜증을 냈어요. 난 그 돈 안 내. 아니 못 내. 나 개털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어머님 치료비인데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돈도 없는데 무슨 치료야. 그냥 집에서 요양하시지.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신우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매정한 대답만 돌아왔죠. 언니, 나도 돈 없어요. 사기당해서 빚더미 앉았잖아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는 오빠가 내야지. 아들이잖아, 난 딸이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원래 같으면 제 세무사 수입으로 어머님 병원비를 냈겠지만 최근에 어머님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일을 하지 못했더니 거래처도 끊기고 사무실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 남은 돈이 65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50만 원이 모자른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시어머니의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어요. 충청도에 계시는 시어머니의 동생분들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어머니를 외면하더군요. 왜 우리한테 돈을 달래?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친정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끊어. 그렇게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시어머니가 아플 땐 모두 외면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 받은 거 있지 않아요? 거기서 나 150만 원만 줘요. 월급? 그거 다 썼어. 뭐 했었는데요? 남편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지?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서. 뭐라고요? 어머님 병원비 낼 돈은 없고 주식에 투자할 돈은 있고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엄마 병원비로 돈 쓸 바에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뭘 그래. 어차피 엄마 오래 살지도 못하실 건데.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시어머니 없으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매일 병원 다니느라 힘들잖아. 그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이혼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야, 너 지금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보다도 못해.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오직 시어머니 병간호에만 전념했죠. 시어머니가 투석하는 4시간 동안 저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죠.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아니, 저 딸 아니고 며느리예요. 정말요? 어머나, 전 친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더 정성껏 간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의식이 또렷해지셨어요. 애미야, 어머니 정신 드세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은 알아. 애미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내가 사실 돈을 좀 숨겨뒀어.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준영이랑 준이 주려고 모아둔 건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내 진짜 가족은 며느리 너뿐이야.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열쇠가 있어. 우리 집 안방 창롱 뒤에 벽금고가 있거든. 비밀번호는 우리 손녀 생일이야. 어머님, 전 돈 때문에 어머님 간병하는 게 아니에요. 알어. 그러니까 주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야. 시어머니는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나서부터 나도 내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겠다 싶었어. 생활비 아껴서 주식도 하고 금도 조금씩 샀지.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될 거야. 5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자식들에게 주고 빈털터리인 줄 알았는데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다니. 원래는 준영이랑 준이 주려고 했는데 그 애들은 날 버렸잖아. 30년을 키웠는데 결국 남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넌 달랐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날 진짜 엄마처럼 대해줬지. 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애미야.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병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저 청순자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미연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자녀분들도 계신데 정말 며느님께만 상속하시겠습니까? 네, 모두 며느리 미연이에게 주세요. 유언장이 공증까지 완료되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병실로 불렀어요. 준영아, 준이야,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남편과 시누이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뭔데? 내가 유언장 작성했어.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예, 그러세요. 엄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시누이도 비아냥거렸죠. 그러게,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새언니 주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네.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남은 재산 5억은 전부 애미에게 주도록 하마. 뭐라고? 남편과 시누이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5억이라고?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주식도 하고 금도 사두고. 그럼 그걸 왜 우리한테 안 주고 며느리한테 준다는 건데? 우리가 진짜 자식인데 그걸 며느리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 자식?
너희가 언제 나를 엄마로 대했니? 병원비 800만 원도 안 내면서. 그러자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려. 치매 걸렸어? 며느리한테 재산을 준다니. 너희가 날 버렸을 때 애미만 날 지켰다. 병원비 800만 원도 애미가 냈어. 너흰 뭐 했니? 주식 사고 돈 없다고 외면했잖아. 남편과 신우이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진심을 다해 키웠는데 결국 너희한테 나는 남이었어. 하지만 애미는 달랐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날 진짜 가족으로 대해줬지. 그래서 내 재산은 애미가 받는 거야. 이게 내 선택이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이는 두고 보자며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과 신우이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의사소견서와 공증 서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 와중에 저도 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하자 남편은 또 난리를 쳤어요. 이혼? 너 우리 엄마 재산 5억 너 혼자 다 꿀꺽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혼하면 나한테 반 줘야 해. 뭐라고?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그래도 혼인 중에 받은 거니까 나도 권리가 있어. 당신 금붕어야? 당신이 아버님 유산 7억 받았을 때 기억 안 나? 그게 부부 공동재산이라면 왜 나한텐 한 푼도 안 줬는데? 그건 왜 공동재산이 아니고? 그건 아무튼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결국 남편이 끝도 없는 억지를 쓰는 탓에 합의 이혼을 하지 못한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와 법정 싸움을 동시에 해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환자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신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나 좀 더 살아야겠어. 살아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꼭 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제가 시어머니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병원비 납부를 거부한 것, 제가 혼자 병원비를 낸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확고한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판결이 났고 시어머니의 재산은 제게 상속되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딸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고요. 남편은 애초에 딸에게 관심도 없었으니 양육권 다툼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5억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딸과 함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세무사 사무실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 3회 투석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거든요. 병세가 좀 호전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죠. 선생님, 시어머니께 제 신장을 이식해드릴 수 없을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님이 기증을 하시겠다고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요? 시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예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신장 기증은 본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제 신장이 시어머니에게 적합한 걸로 나왔죠.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절 긋고 말리셨어요. 미연아,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라지만 그건 아니야. 네 건강이 먼저야. 엄마, 전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시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라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제 결정을 반대하는 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는 제 신장을 이식받은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안 돼. 네가 왜 그런 희생을 해? 넌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전 어머님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어요. 이젠 제가 어머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안 돼.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네가 건강해야 우리 손녀도 잘 키울 수 있지. 이 얘긴 더 이상 하지 말자꾸나.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간청했죠. 어머님, 제 신장 하나 드린다고 제가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어머님, 지난 세월 의붓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어머님도 행복하게 사셔야죠. 무엇보다 제가 어머님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계셔야 제 삶이 완전해져요. 결국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셨어요. 다음 주 목요일, 저는 드디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면 시어머니와 같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님이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천만 원에 팔려와 평생을 남편의 외도와 무시를 견디며 살았던 여자. 의붓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결국 버림받았던 여자. 그런 시어머니가 이젠 제게 진짜 어머니가 되었고 저는 진짜 딸이 되었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시어머니의 삶에 깊은 연민을 느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수술을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은 인생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꼭 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제가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어머님, 우리 꼭 건강하게 수술 마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